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민간인 등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공군은 민간 피해 발생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피해 배상 등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포천시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사고 수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 아까 시작하면서 전해드렸죠. 사상 초유의,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10명 넘게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생겼어요. 자, 이 얘기 첫 순서로 좀 해볼 텐데요. 오늘요, 지금 스튜디오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우선 인사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유용원 의원님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에 가서 북한 군포를 만나고 오신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원래 모셨는데 네. 오늘 이 폭탄, 이 전투기에서 이제 오폭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영원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이제 군사 전문기자 활동도 하셔서 이 얘기 아마 각별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좀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고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훈련 중에 포천에 있는 민가의 전투기로부터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일까요? 오전 9시부터 연합훈련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전 10시 4분 공군 KF-16 전투기 2대입니다. 2대가 날아가다가 한 대 각각 4발의 폭탄이 있었거든요. MK-82 일반 폭탄 각각 전투기 한 대에서 4발씩 8발이 잘못 떨어진 거예요. 민가로. 그래서 15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주택 5채 그리고 성당 1채 등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분의 이상이 그리고 5분에 신고가 바로 접수됐죠. 민가에 포탄이 떨어졌다. 정말 지금 15명의 부상, 이거 불상사 맞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거 이상의 더 큰 피해가 자칫하면 발생할 수 있었던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우선요, MBN이 이 포탄이 8개가 떨어졌거든요. 이 전투기로부터. 근데 그중에 한 발이 떨어졌을 때 그 장면을 MBN이 단독으로 좀 확보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2개 갇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포탄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가까운 곳에 있었고 먼 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 영상에는요, 이 성당 근처에 자동차 트럭이 한 대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럭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트럭 모습은 저희가 조금 빼고 이 성당 근처에 폭발하는 모습 위주로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유영원 의원님. 오늘 이제 군 당국이 설명을 좀 내놨는데 전투기 2대에서 각각 4발의 포탄이 잘못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투기 한 대의 조종사가 이 떨어뜨리는 장소, 좌표 입력을 잘못했다. 그리고 다른 전투기는
이 앞선 전투기가 먼저 떨어뜨니까 따라서 떨어졌다 이런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좌표대로라면 이게 사격장에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 중에 사격장에 떨어져야 되는데 훈련 중인데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아까 뭐 사상 초유의 그 사고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0여 년간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는데 뭐 예를 들면 93년에 연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155mm 포탄이 터져서 20분이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 폭탄 여러 발이 민가에 떨어진 적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초유군요. 적어도 30여 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다치신 분도 있지만 정말 더 큰 참사가 발생했던 아찔한 사건인데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각각 저는 처음에 한 대에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두 대에서 두 대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각각 좌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뭐 잘못 입력을 할 수 있다 치고 그럼 2번기 두 번째 조종사는 왜 똑같은 데 떨어뜨렸느냐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아직은 그거는 완벽한 설명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1번기가 투하하니까 그냥 따라서 투하한 거 아니냐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저는 또 하나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그 승진 훈련장 표적지하고 이 민가하고 무려 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지물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공군 조종사들이 웬만하면 승진 훈련장에서 폭탄 투하 그 경험들을 좀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심히 봤으면 그 지형지물 표적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승진 훈련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설사 좌표가 입력이 잘못되더라도 실제 투할 때 보면 여기는 보던 곳이 아닌데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정말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를 해서 그 책임이 있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이 되고 설명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요. 공군 당국이 사과를 일단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요. 이런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100분이 지나서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4분이에요. 그리고 신고는 5분, 1분 뒤에 접수됐고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이런 걸 항상 이제 보고도 받고 연락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출입기자단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오전 11시 41분. 100분이에요. 100분이셨습니다. 국방부 올해 출입하셨는데 100분이면 이게 늦은 거 아닙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사고 발생 이후에 첫 브리핑까지 저렇게 1시간 40분이나 걸린 것도 드문 경우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때 이제 승진 훈련장에서 공군뿐 아니고 육군도 같이 이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차포 사격 이런 것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무슨 포탄 아까 이제 포탄이 터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마 폭탄이 거기 떨어졌을까 하는 전투기에서 설마 폭탄이 떨어졌을까?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발생하는 포탄, 전차 포탄이나 곡사 포탄 이런 게 잘못 떨어지지 않았을까 육군에서 혹시 확인하고 육군 쪽과 관련된 그렇죠. 사고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공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육군과 공군 사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처음에 초기 파악이 잘 안 됐고 어느 쪽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건가 이거를 파악하는 시간이 돼서 결국은 전투기였구나.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이제 포탄과 폭탄을 물론 이제 구분 혼동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폭탄이라는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탄은 전차나 이런 데서 날라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종 도비탄이나 뭐 이런 이제 사고들이 생기니까 그랬을 가능성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고에 이 근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디서 날라오는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렸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수습 잘해야 됩니다. 군 당국은. 오늘 원래 목적으로 유영은 의원 모신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상황인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현지를 가셔서 북한군 포로 2명, 뭐 리모 씨, 백모 씨 이렇게 알려지죠. 만나고 왔는데 특히 리모 씨가 한국행을 희망을 했거든요. 그거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한국으로 꼭 가고 싶어.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며 추후 한국에서 본인이 비상치료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자, 그제 있었던 기자회견 때 당시 공개했던 그 영상 다시 한번 시청자님께 소개해드렸는데 우선 유영원 의원님,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북한군 포로를 만났다. 일단 뭐 설명은 단순하지만 그 과정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과정 좀 거치셨습니까? 이제 외교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교부가 이제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초청장을 보내줘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갔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행을 결심한 이유는 이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먼저 우크라이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드론, 전자전 이런 첨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현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이 거기 가서 이렇게 현대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 되는데 군은 뭐 지난번에 이제 전훈 분석단 보내고 검토하다가 야당의 강한 반대 등으로 인해서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라도 이제 민간 군사 전문가 출신이니까 가서 좀 보고 느끼고 이걸 우리 군하고 정부에 좀 전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이 됐고 전에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이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부대 북한군 포로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을 좀 가지고 현지로 가신 건데 우선 이 북한군 포로를 만나셨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이라고 밝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 포로들이 만남을 좀 주저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만났을 때 그 포로들의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분은 이모 씨고요. 백모 씨는 지금도 이제 고민 중인 뭐 그냥 반반 이렇게 인 상태였는데 의외로 이모 씨가 사실 처음에 굉장히 좀 주저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제 명함을 줬는데 명함을 앞뒤로 이렇게 부러지게 보더니 뭐 좀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딱 적혀진 그 명함. 이제 국회의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북한으로 얘기하면 뭐 최고인민의 대의원 비슷한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말문을 열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모 씨는 그래서 끝날 무렵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거기에 저 컵라면하고 그다음에 담배하고 초코파이를 사갔는데 끝날 무렵에는 혹시 술은 없앱니까? 뭐 또 술을 혹시 가져온 게 있느냐? 그렇게 이제 여유가 생긴 거네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진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 두 분의 건강 상태는 그동안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했던 그때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모 씨는 턱이 부상이잖아요. 이게 총탄이 팔을 뚫고 턱까지 타격을 해서 상당히 턱이 으깨진 상황이었는데 이 영상은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제 봉합은 됐고요. 근데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아까 이제 그 녹음에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발음이 이제 부정확해서 본인이 이제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한국 가면 남한 가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를 진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 회복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군요. 평생 자기의 발음에 대한 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모 씨 경우도 저는보다 회복은 됐는데 거동을 못하니까 이 샤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휴지로 이렇게 좀 하고. 백모 씨는 어느 부위의 부상입니까?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래 그 수용돼 있는 데가 형부소입니다. 형부소다 보니까 원래 그 건물의 목적은 형부소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4인실인데 한 방 3개, 4개 정도 떨어뜨려서 한 사람씩 분리해서 수용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난방 안 되고 온수 안 나오고 환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열악하군요. 상당히 악취가 이제 풍기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지만 저기가 알고 보면은 이른바 형무소로 썼던 곳이라서 시설 자체가 그렇게 좋을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진들이 좀 공개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리모 씨는 한국행을 원하고 있고요. 백모 씨는 한 반반 정도의 지금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오늘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다. 우려선 약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어떤 소식통이 전한 내용인데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군 포로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지금 종전 협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급진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미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신병을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고요. 다른 얘기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로는 북한 러시아의 교신 감청을 통해서 파악한 건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 포로에 관해서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답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뭔가 러시아에 뭘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 네.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유영원 의원님. 자칫 이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 못 오고 북한으로 보내질 가능성 또는 러시아로 보내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포로들이 남한에 가는 게 최악의 상황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테니까 러시아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에 이른바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소외시킨 채 예.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니까 유럽 정상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격앙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하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이른바 거래를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얼마나 거기에 있어서 우선순위일지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죠. 정말 우선순위라면 미국도 러시아 요구하는 대로 뭐 최악의 경우 러시아를 보내든 아니면 뭐 적당한 중간선으로 미국으로 데려가든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 송환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제적 기술자사의 그 검증, 확인 과정을 빨리 거쳐서 우리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송환 협상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당국은 한국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일단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금 수세제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에 보면 또 이 북한군 포로를 미국을 위한 또는 본인을 위한 협상 카드로 또 쓰려를 가능성 이거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 걱정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물어있기 전에 이미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이제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외교 전문가들께서 지적하듯이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송환을 추진하는 게 이거 서둘러야 되는 상황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유영원 의원께서도 이 부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게 10,000명이 넘어요. 한 11,000명, 12,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 잡힌 북한군은 딱 2명이에요. 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왜 이렇게 적은가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당연한 의문이고요. 12,000명 중에 4,000명이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부 당국에 따르면 그중에 전사자가 400명, 부상자가 3,600명이에요. 3,600명 중에 300명은 치료받은 다음에 다시 전선에 재투입이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3,300여 명은 그중에 일부는 북한군이 데려갔겠지만 뭐 이번에 이제 생포된 2사람처럼 운신이 자유롭지 못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포로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데 2명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걸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그랬더니 정말 맞다.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자폭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부상자들 가운데. 포로로 잡힐 상황이 되면 자폭을 한다. 네. 그거는 그렇게 뭔가 뭐랄까 이게 훈련 아니면 쇠뇌를 받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치 보위부원들도 감시 역할로 그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파견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상 교육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군에 어릴 때부터 또 군에 입대해서부터 특히 포로로 잡히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킨 게 차라리 세뇌를 시킨 게 차라리 죽음이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게 결국은 이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 리모 씨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중요한 내용을 또 한마디 언급한 게 있어요. 북한에서 뭔가 훈련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훈련하는 장소에 가야 되면 무력부 훈련장이라 해야 될까. 거기에는 서울에서 서울, 뭐 종로구나 부산, 대구, 전주, 제주도 그런 지형을 통한 시야 건물들과 그런 게 가득해요. 곡산이에요. 예? 황해북도 곡산. 북한이 그동안 뭐 우리를 겨냥해서 약간 설정을 하면서 뭐 훈련한다는 건 알려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황해도 곡산이나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면서 서울 종로도 나오고요. 제주도까지 나옵니다. 이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이제 남침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 우리하고 원래 제대로 훈련하려면 똑같은 건물, 비슷한 건물, 예. 지형지물, 예를 들면 청와대, 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훈련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리고 예. 북한이 그런 식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진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지역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곡산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게 황해도 곡산 알려진 예.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부산 뭐 이런 남부 지방까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제주도까지 예. 그런 비슷한 지형지물을 만들어서 훈련한다는 것은 좀 의외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예. 뭐 지금 바로 어떻게 뭐 내려오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예.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강도 높은 실전적인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예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남침을 설정한 준비를 하고 있다,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제주도까지 설정을 해놨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배경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약간 제주도까지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저도 특이한 그럼 부분으로 이번에 해석이 나온 됩니다. 정보가 황해도 곡산에 그런 훈련장이 있다는 것과 제주도까지 설정했다 이게 새로 나온 정보입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곡산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정보가 나온 거네요. 그럼요. 자, 그리고요. 이 북한군 포로 드론 얘기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역시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느껴본 건데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드론에 의한 피해가 많았어요. 총으로 무인기를 격추하거나 좀 거도가 낮게 떠서 총으로 격추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군이 진짜 드론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고 예. 뭐 격추도 시켜봤다는 거고 준비 많이 했다는 얘기가 꺼내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군이 드론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건데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 북한이 그렇게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군 드론 공격인데 그에 따라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통해서 드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엊그제 국정원에서도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러시아에서 그런 드론 관련 노하우, 기술 뭐 이런 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동향이 있다고 이제 설명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군도 사실은 그걸 가서 참전은 아니지만 현장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약간 새로운 전쟁의 그렇죠.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대비 안 하면 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걸 좀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절박감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야죠. 혹시 추가 파병 관련돼서 이 포로들이 좀 언급한 게 좀 있을까요? 이제 포로들이 잡힌 게 1월 달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추가 파병 관련돼서는 정보가 없었고 제가 이제 추가 파병 정보를 공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직접 투입된 거는 이제 쿠르스크 전선에 이미 투입된 건 1,500명이고 3,500명은 러시아 5개 지역에 천지적응 훈련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총 5,000명이 이제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인데 예. 순종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4천 명의 사상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보충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충 성격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 원하는 진정한 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좀 화답을 해. 사실 좀 큰 기대를 갖고 왔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박정진 씨 앞에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만남을 회피하거나 그랬겠습니까? 작년에 시기상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서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는 또 그것도 손님을 또 맞는 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을 했거든요. 부산 방문하면서 부산시와 여러 가지 정책적 얘기, 대개통상 이런 거는 좋게 얘기가 되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확인해봤죠. 뭔가 굉장히 어색하고 신경전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정리 좀 해보죠. 자,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북극 항로 이런 사안을 얘기를 할 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런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 이 주제가 꺼내진 거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북극 항로 요거 중요한 사안은 맞는데요. 중요한 사안. 그런데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지방 살리기,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이죠. 이런 건데요. 이게 정말 시급한 거고요. 북극 항로는 그냥 중요한 사안 중에 중요한 사안 정도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오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북극 항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박형준 시장이 듣다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냉대하시는 것 같네요. 큰 기대 갖고 뵀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아니 실망으로까지 얘기합니까? 라면서 섭섭한 이런 분위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부산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오늘 부산을 방문해서 또 다른 한 분을 만나기로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기인 신부. 송기인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과거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인물. 그러니까 친노 친문 인사 정도로 통칭이 됩니다. 송기인 신부. 좀 만나려고 했었죠. 부산을 가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생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로 차담 일정이 취소가 됩니다. 못 만난 거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소정욱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상일 평론가. 두 가지 상, 부산행 박형준 시장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좀 묘해진 거. 그다음에 송기인 신부를 못 맺는 거.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부산 갔는데. 글쎄요. 저는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에 본인이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답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산을 방문을 하면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왔는데. 예. 그러면은 그것을 좀 더 활용하려는 노력을 부산시 쪽에서 저는 하는 것이 맞다. 저도 많은 지역에 제가 재정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현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당장 앞에 들고 와가지고 만족스러운 답을 못 얻었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건
애시당초부터 뭔가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거 처음부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왜냐면 현상이 있었어요. 그 지금 현상이 하나가. 북극 항로 뭐 이렇게 예, 부산의 공항 글로벌 그 금융 허브 이런 거는요. 그리고 산업 그 은행 이전 이런 문제는요. 예.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당내 의원들 간에도 지역별로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쫙 밀고 가거나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지 저렇게 가가지고 한껏 뭐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답을 막 주고 그럴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소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오늘 두 가지 모습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박형준 시장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상치 못하게 조금 묘하게 간거하고 송기인 신부 만남이 불발되는. 물론 건강상 이유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근데 그 부산의 민심이 지지율이요 갤럽 기준으로 막 20%대 부산이 노니까 민심을 잡으러 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부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게 북극항로는 몇 년 전부터 논의가 되는데 그건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이게 북극의 패권 전쟁이에요. 알래스카 노선하고 이게 우리 시베리아 그쪽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북극항로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세세 외교는 안 돼요. 예. 이렇게 긴밀한 미국하고 한미 공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가져오는데 진짜 부산 시민들은요. 산업은행 같은 거 하나 옮겨오면 이게 알짜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진짜 당장 시급하게 원하는 건 그런 그거죠. 건데. 그런데 대통령 그러면 민심을 잡으려면 산업은행을 뭐 이게 옮기겠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항상 이게 보면 현찰을 원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부도날 수 있는 북항로는 본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음입니까 그러면? 어음도 이게 부도날 농안 이건 미국하고 러시아의 문제예요. 따라서는 오늘 이게 대실패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송기인 신부가 뭐 연세는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차 한 잔 못 마실까요? 사전에 차담을 잡았을 때는 뭔가 다 그래도 예정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취소가 됐다는 저는 이게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좀 이따 다루겠지만 예. 바로 근데 그 친문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검찰하고 내통해서 내를 체포동의해서 예. 이런 게 발언들이 있죠. 예. 이런 게 영향을 줘가지고 고민정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잖아요. 예. 따라서는 아마 그런 게 그 당내에서 통합쇼가 쇼였구나. 이런 게 아마 취소를 고의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 요 얘기 쭉 이어가 볼게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그러니까 어제예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이 문제, 이 발언, 이게 두고두고 이게 탈이 났어요. 사실은 반발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영상 좀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방금 들으신 이 발언이 이제 큰 논란이 됐어요. 이게 이 비명계와 친명계 이거 다르게 지금 또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죠. 저는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그게 이제 자기의 추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히 2차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과정 9월 중순에 이제 말쯤 이제 체포동의안 올라오기 전에도 이미 뭐 한 6월 정도부터 저도 들었긴 합니다. 8월 위기설 뭐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썰들이 돌았고요. 이른바 검찰과 민주당 내 일부의 약간 내통, 뭔가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추정이 된다. 지금 비명계 일각에서는요. 이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소정욱 변호사.
비명계 측의 요구가 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 가지고 사과할까요? 사과 안 하겠죠. 사과할 것 같으면 말도 안 했겠죠. 근데 검찰이 그때 한동훈 이원석 체제인데요. 예. 누가 이게 그 내통을 했는지 그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주장하려면요. 예. 증거를 내야 되잖아. 예. 근데 증거가 없대. 그냥 다만 추론을 했는데 뭐 추정 정도 예, 추론이 얘기죠? 뭐냐면 그 당의 원로 한 분이 본인한테 이 대표 빨리 사퇴해라. 처벌될 수 있다. 그 시점이 검찰 영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2023년 9월. 근데 이게 추론입니까? 이 정도 제가 논술 특강도 했는데요. 예. 이 정도 추론하면 이게 빵점 줍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합리적 추론을 해야죠. 예. 아무 근거도 없고요. 또 이게 설령 그렇다 한들 지금 몇 년 지나서 이게 통합에 도움 되나요? 저는 엄청나게 실언을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요즘 입으로 선거법도 전에 도지사 할 때도 재판, 이번에도 재판. 이게 엄청난 실언이다. 이래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뭐 행사가 있었는데 좀 질문받고 좀 본인의 생각을 좀 짧게 밝히기도 했네요. 그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벌써부터 계엄령 하시네요. 뭐 색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런 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중한 시점에서 이끌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분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반응과 비슷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또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이른바 이제 분란을 좀 만드는 상황이 됐어요. 김성희 평론가. 네. 그동안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른바 이제 통합 행보도 있었고 해서 조금 더 개파 이런 갈등이 좀 잠잠해지고 뭔가 좀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있었는데 네. 개파 갈등 다시 또 수면으로 떠오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합 행보를 하는 과정에 비명계가 좀 약간 구체적인 요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예. 거기에서 약간 또 제가 볼 때는 쓴소리가 나왔을 수도 있고 좀 약간 본인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뭐 한 번에 일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비명계의 활동과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경쟁자들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뭔가 딱 이게 가둬두거나 그렇죠. 뭐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말을 굳이 꺼낸 이유가. 사전에 입을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뭐를 근거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심일 수도 있어요. 음모론이죠, 음모론. 예. 근데 음모론은요, 과거 권위주의 군사 정권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색깔론입니다, 색깔론. 네? 간첩으로 몰고, 뭘로 하고. 이게 약간 그렇게 비슷한 게. 그렇죠. 뭐 메카시즘이 뭡니까? 뭐 공산주의 세력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다 해가지고 뭐 비슷한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거나 이런 데 있어서 뭐 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강자가 약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너무 많이 쓰여왔어요. 심지어 옛날에 궁궐에서 왕비가 후궁들 제거하는 방식도 다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은 권력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힘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라도 좀 한번 목소리를 내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권력자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층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과 충동에 의해 가지고 언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친명계 정치인들이 약간 이재명 대표 이른바 내통설 추정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약간 동조하는 듯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쉽사리 찾아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죠?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뭐 이런 사안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당에. 지난주 금요일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라든가 지금 뭐 이런 논의 같은 거 뭐 가능한지 어떤지 파악 좀 해보라. 그러면은 이걸 지시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지시됐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비공개의 참석자 얘기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까지 민주당의 로드맵 정리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거 두 분께 의견 좀 물어보세요. 손정욱 변호사.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소리 나온 셈이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걸 꺼낸 셈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세종시는 충청권에 있는. 아마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도 좀 재미 좀 봤다 그러잖아요. 충청도 표. 아마 이게 대선 앞두고 조기 대선 좀 표 좀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 대통령실을 이전하면 효율 비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번에 또 이거 어떻게 다 바꿉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갔다가 그러면 돈이 많이 들었다면서요. 그럼 다시 세종시로. 그럼 그게 다 버리고 또 갑니까? 몇 문제나. 근데 더 심각한 게 헌재 판결이 있어요. 예. 헌재가 관습헌법으로 수도가 서울이다. 예. 이게 500년 관습헌법이랬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실까지 가면 수도가 이전되는 거죠. 대통령실이 간다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수도가 이전되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헌재 판결에도 명백하게 반한다 봐요.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꺼냈다는 거잖아요.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저는 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의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나온 목적이 하나도 달성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무리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직무를 보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느냐,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남은 거죠. 물론 저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만 놓고 따져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행정수도가 사실상 세종으로 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새 뭐라고 부릅니까? 길 위의 공무원이라 그래요. 길 위의 공무원. 왜냐하면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까 뭐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거기에서 다 하고 서울 세종을 오가는 시간. 후배 공무원들은 볼 수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노하우를 전수해 주지도 못합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길 위에서 카톡으로 보내고 카톡으로 듣고 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주 앉아서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림도 그려가면서 모두 이렇게 서류도 수정해가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공직사회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제로 축적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선택지는 그런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세종으로 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안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 여부도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건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거를 처음에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뭐 이재명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국민의힘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일 수가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헌재의 관습헌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헌재나 대법원에서 많은 판단을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다시 헌법소원이나 아니면은 전원 합의체의 그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기존의 판례를 갱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물론 헌법 개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넣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검토를 지시한 상황인데 이거에 벌써부터 화들짝 놀라서 발끈할 일은 아니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여당은 여당답게 차분하게 검토할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도전을 한다면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정책으로 공개를 하려는 걸까요? 그걸 미리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X 됐다. 약간 속어 같은 표현을 썼나 보죠. 뭐가 됐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어요. 청년들을 만난 건데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저런 표현을 약간 속된 표현이죠. 이걸 썼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어렵사리 배출한 대통령이 한 계엄을 여당의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막은 것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을 제가 막으려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 막은 것에 대해서 저를 치하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백파이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진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X가 이제 이응으로 시작하는 그 표현이군요. 손혁 변호사,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상황을 떠들이면서 계엄을 막으려는 순간 자신이 그 표현을 해석해자면 내가 이렇게 계엄을 막으려면 앞으로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나 상황이 좀 순하면 완전 꼬였다.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을 약간 속된 표현을 써서 했어요. 굳이 왜 이런 말을 오늘 설명을 했을까요? 왜? 아마 근데 본인이 그때 계엄 때 그 막은 거 이거 정당화 시키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게 척을 지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을 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면 이게 가뜩이나 그때도 윤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내가 이제 막으려고 한다면 정말 나는 힘들어질 거다. 그렇죠. 윤 대통령하고 이게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니까. 그걸 그 당시에 느꼈다. 네, 알면서도 이게 난 대의를 위해서 막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엄을 막은 것까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계엄을 이게 막을 수 있다 봐요. 해제 요구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을 뭐 체포 내지 암살 가족까지 이런 게 한 통에 뭐 전화를 받고 이러면서 대통령 탄핵 오락가라면 탄핵인 거 있잖아요. 또는 이제 뭐 내란 프레임으로 수사도 있었거든요. 특히 탄핵은 본인이 주도한 건 맞잖아요. 저는 계엄 막은 것보다 그 이후에 과정에서 하야를 막 시도하고 그때 한덕수 총리하고 한남치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탄핵까지 이게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층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아마 화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역사적인 대화해는 힘들고요. 아마 이게 도로를 수 없는 강이 걷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뭐 내용은 전 손혁 변호사가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이제 속된 말이라고 하면서 저 표현을 썼어요. 아까 이응으로 시작하는 뭐 됐다. 청년들 앞이라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죠. 젊은 세대니까 뭐 그런 어떤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니면 그런 느낌을 더 그런 주기 느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약간 찰진 표현을 쓰자라고 해서 약간 찰진 표현을 쓴 건데요. 저런 생각은 제가 좀 아까 이재명 대표 발언을 비판했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드는 생각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뭐 우리 당의 원내대표 가까운 전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일 씨는 뭐 방송하지 마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방송을 하면 친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아프게 하거나 약간 모진 논평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잃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방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시겠지만 뭐 저 친한 의원들 뭐 아시는 뭐 우리 수원에 뭐 이대생들 관련 발언한 의원부터 해가지고 본인 얘기를 개인 얘기를 하시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면은 되게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고한 반대 당내에 그걸 공격할 만한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하는 거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그런 그렇죠. 그걸 알고 했다는 아니냐. 거죠.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에게 이 공격을 하고 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는데 내 힘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저도 지금 뭐 강성 지지층에 뭐 많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나가면은 밖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장수하시겠어요? 이래요. 그럼 약간 뒤에서 그렇죠. 욕을 듣는다. 많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 당시에 본인의
현재 처한 위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자기보다 강한 세력의 반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찰진 표현을 저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와서는 저 표현 못 썼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앞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서 저런 표현이 좀 나온 거 아니냐. 그걸 또 언론이 딱 주목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어제와 오늘 일정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키워드 하나 뽑을 수 있는 게 청년이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청년 공략하는 한동훈 전 대표인가. 어제는 홍대 근처였습니다. 북콘서트 홍대 근처에서. 오늘은 신촌이에요. 대학생들 만나서 강연했는데 점심으로 닭갈비 회동을 했대요. 뒤에가 닭갈비 사진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청년들과 만나서 닭갈비 회동, 이것도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메뉴 자체도.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설명이 있고요. 오늘 모습도 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대관을 하는 장소였는데 그래도 홍대라는 것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이쯤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로콜라. 소리만 시키신 거예요? 아니 하나 갖다 드립니다. 덜어 먹었는데. 저런 모습이 닭갈비집에서 막 닭갈비 굽고 하는 저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대학생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 모습이었네요. 서정욱 변호사께 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영남권 지역이나 영남 지역이나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비토 정서가 있다. 그분들이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요, 비호감을 갖고 있다, 선호하지 않는다, 비토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게 좀 알려졌잖아요. 본인도 아마 그런 거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청년층에 호소하려는 모습, 어제 오늘 모습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아마 이제 청년과 또 어르신들이요 크게 안 다르더라고. 오늘 그 대일리안 특집 여론 보면 20, 30대 그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공약을 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그 주요 후보 중에 가장 젊잖아요. 그렇죠. 73년생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년하고 이제 호흡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 보면 실제 대선에 가장 딱 중간에 근접한 캐스팅 보트층이 20대 남성이래요. 20대 남성? 거기서 얼마를 여야가 따느냐. 0.73 차이 할 때. 아까도 영상에 보니까 20대 남성이 많이 보이네요. 그는 여론조사 아마 보면 그게 가장 아마 딱 중간에 딱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야 간에.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청년, 특히 남성 누가 여야 간에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당이든 공략할 거고요. 그 한동훈 대표도 나이도 젊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중요한 층이니까 공략한다. 그 연령대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조기 대선을 가정한 행보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게 그래서 빨리 놓은 거죠. 안 그러면 조기 대선 안 하면 이렇게 빨리 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또 분주한 일정을 보내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얼마 전, 지난달이죠. 국회에서 본인이 직접 계엄과 관련된 행사를 주최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인이 주최한 건 아니지만 계엄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자, 오늘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쪽으로 오 시장님 이쪽으로 보시죠. 한가슴을 열어. 어제도 하지 않았어요? 네? 어제도 했습니다.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화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개헌 토론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왜 화답 안 합니까? 개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일단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상황 좀 정리한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주목되는 게 있어요. 참석자를 보실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이런 거 토론회도 개최했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개헌 주장 요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옆에요.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지금은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야권 인사들과 같이 했어요. 근데 공통점 다 개헌 얘기, 개헌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 개헌 이거 큰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좀 쥐려는 걸까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근데 뭐 오늘 저 행사는 주체가 오세훈 시장 쪽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헌정회하고 민화협 그 민주화 화합 추진 민주화 추진 협의회 민화협 그쪽에서 한 거니까 여야 인사가 공히 참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탄핵 이슈 그리고 민주당은 뭐 민주당의 또 다른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탄핵을 중심으로 그 광장에 여야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감정과 적대감이 그 가열돼 있거든요. 고조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슈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이슈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게 지금 개헌입니다. 개헌은 필요성도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선에 뛰어드는 주자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약간 지금 뭐랄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자 외의 주자들은 지금 광장에 이 탄핵 찬반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에 지금 적절한 이슈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목소리를 앞다투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오세훈 시장도 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개헌론에 대해서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닌데요 하는 이재명 대표를 또 약간 지적하고 약간 공략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여권에 소속된 잠룡들 관한 얘기 좀 전해드렸고요. 내란죄 엮겠단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며칠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그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뭔가 얘기하고 했던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거든요. 이른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뭔가 시작이 된 단초가 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 받는데 이게 좀 뒤늦게 어떤 사항들이 좀 나왔어요. 우선 지난해 12월 6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말 그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자,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죠. 이 상황이요. 그런데 이 인터뷰 형식이잖아요. 이 인터뷰가 있기 전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공개가 됐어요, 지금요. 요거 일단 김동훈 대변인께서 이게 5일날 지인과 전화 통화인데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얘기가 또 가장 주목.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예, 어제 이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게 어제 9시 경이죠. 저녁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경이죠. 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파장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이 탄핵을 인용을 시키려는 그런 그 세력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로 역다라고 할 때 그 역다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소재를 짜서 맞춘다라는 게 어떤 국어 사전도 다 같이 나옵니다. 짜서 맞춘다. 상당히 인위적인 그런 그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외부의 힘이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12월 3일 10시 20여 분에 계엄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5일 날 바로 이 친구와의 통화를 한 게 5일 날입니다. 5일이에요. 예, 6일 날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봤던 그 김병주 인터뷰가 6일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친구와 통화를 하기 직전에 이미 너 살려면 그럼 죽이겠다는 얘기죠. 오늘 국방위원들이 죽이겠다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너 살려면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회유 또는 압박이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4일 또는 5일 오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녹취록의 의미를 잘 살펴볼 때 시기적으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바로 친구와의 통화를 하기 전에 이미 어떤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으로부터 모종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더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본인이 추가로 밝힐 문제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의 힘이 작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녹취 공개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뭐 강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들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지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곽정근 전 사장이 좀 요 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좀 해명을 내놓은 게 있는데 양심선언 부분이 있었거든요. 양심선언 하더라. 근데 그 양심선언 원고는 이게 통화하는 고교 동창이 한 말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럼 약간 좀 부인을 했는데 저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럼 내란죄로 엮겠다는 이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조기현 부위원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글쎄요. 이게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 이 곽종근 사령관의 지금까지 모든 진술이 오염돼 있고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어떤 이런 압박과 협박에 의해서 진술됐다 이렇게 볼 수 없죠. 곽종근 사령관은 우선 이 시종 일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진술한 것이고 사실과 다름이 없다. 그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누차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핵심적인 진술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통령의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만의 진술이 있느냐. 그날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고 지시 과정은 당시 지휘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출동한 예하부대 그 지휘관들에게 전부 전파되고 있었고 다 듣고 있고요. 그 내용은 검찰에 다 진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변질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 분명하고요. 그리고 타임라인만 보더라도 12월 4일 새벽에 계엄이 해제됐고 지금 이 통화가 있었던 건 12월 5일 저녁입니다. 저녁으로 알려주죠. 4일부터 이미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란죄 처벌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이전에 이것은 내란이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너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 직후에 전부 다 관련된 주요 사령관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됐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개입해서 바꾼 사실관계가 아니고 바꿀 수도 없는 내용들이고요.
12월 6일 날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 수방사를 가서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을 만났죠. 예. 그런데 회유와 압박을 한다고 하면 굳이 카메라를 틀어놓고 실시간 생중계를 하겠습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사건을 만들어야 되고 얘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12월 5일, 6일 시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전혀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때고요. 예. 최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서 그 일단이 조금 드러났을 뿐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2월 9일에 검찰에 출석한 곽종근 사령관은 관련된 자수서를 제출하고 구체적 예. 사실관계를 다 진술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미 대통령에 2번 전화를 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내용이 자수서와 검찰 진술에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국회에 출석해서 점심때 박범계 의원을 만난 겁니다. 이미 곽종근 사령관의 핵심적인 진술은 그 이전에 검찰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오염시키고 협박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변경시켰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제가 짧게 예. 이 짚을 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자료 화면을 아까 보셨는데 첫 화면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임 장관께서 전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 장관께서 예.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요인이든 뭐 네. 의원이든 이제 그거는 뭐 논란이 꽤 됐으니까요. 안에 들어가는 인원을 싹 다 빼라라고 하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유념해 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대통령으로 바뀐 시점이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에. 그러니까 9일 날 검찰의 조사, 10일 뭡니까? 국회에 나와서는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환치가 되죠. 그리고 또 10일 날 국회에서는 또 오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범계 그렇죠. 의원 등을 만난 후에 오후 진술에서는 윤 대통령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4일 날 해제한 그날 또는 5일 오전에 이미 이 특정인을 제가 지목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어떤 특정인 또는 어떤 특정 세력으로부터 회유 또는 압박, 겁박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 워딩 자체가 바뀌지를 않죠.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병주, 박선원 의원으로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회유 압박이 있느냐. 회유 압박은 당연히 방송 카메라가 없는 4일이나 5일 오전에 이루어진 걸로 우리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나오는 자료 화면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유와 압박을 받느냐라는 것은 앞뒤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 진단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벌써 이게 한참 된 상황인데 이게 치열하게 지금 또 이게 이 공방이 여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오늘 두 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조기현 부위원장에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게 있으면 그거 뭐 하시죠. 그러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그 지시를 받았던 이상형 공수 1여단장 거기에 출동해서 똑같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요.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상현 1경비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펼친 바가 있죠. 그 당시에 김혜원 전 장관은 직접적으로 곽종근 사령관한테 현장 지시를 하고 계속적 전화를 수도 없이 했었기 때문에 그중에 곽종근 사령관의 한 지시와 대통령의 지시는 별개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10초만 그 다른 분의 진술을 지금 말씀하셨죠. 좋습니다. 다 그런 진술은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죠. 그럼 707 단장 김현태 단장은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12월 10일 박범계 부승찬 후보가 지금 곽 특전사령관을 만나서 1시간 30분 동안 예언을 했는데 대부분 회유와 압박을 받아서 큰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써주면서 리허설까지 했다. 이게 바로 707 김현태 단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특정사령관의 그런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은 못한다. 다른 목소리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김현태 단장의 그 진술 이전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따로 만났죠.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공개하라니까 성일종 위원장은 공개 안 합니다. 그런데 바뀐 진술이 허위였다는 게 그 특임단 카톡방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송일정 위원장을 만나서 진술이 오히려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각 이제 회유설들을 여야가 각각 제기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12월 5일 통화 녹취 이게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뭐가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철 휴직급증 왜 선관위익입니까? 선거철에 휴직이 된다고요? 선관위인데요? 그러면 선관위는 선거철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휴직을 많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알려졌네요. 1월 말 기준으로 선관위 휴직자가 129명, 거의 130명, 130명에 육박하는데 뭐 육아휴직 뭐 등등 다른 이유 휴직인데 전체 직원 중에 4.3%. 오, 일단 이래요. 그럼 2월이고 3월이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휴직이 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올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고 벌써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때잖아요. 지금요. 지금도 그러고. 근데 휴직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요. 대선이 있었던 202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그때 대선 지방선거 다 있었어요. 2월 말 기준으로 선관위 휴직자가 200명이 넘었어요. 그럼 그 뒤에 더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거가 없는 해는 저렇게까지 늘지 않는답니다. 휴직자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물론 각자의 휴직의 이유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선거가 과거에 있었던 해 그리고 올해는 조기 대선 얘기까지 나오는 해잖아요. 왜 이렇게 급증하냐는 거죠. 휴직이. 이거 일단 김동훈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러니까 선관위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선관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선관위 2년 전에 퇴직한 후배를 모처럼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런 거가 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선배님 그런 거 오래됐습니다. 그러고 휴직을 하는 거를 이렇게 이 내부 분위기에서 그래도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휴직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래 라고 하는 분위기라는 얘기죠. 육아 휴직, 뭐 또 돌봄 휴직 이런 거는 이제 그건 다 핑계고요. 저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선관위 선거 관리 업무를 자칫 잘못하면은 인생 이제 어려워진다. 망친다. 예, 그렇습니다. 아예 손을 안 담그는 게 낫다. 이런 표현도 쓰더군요. 그러니까 선관위 선거 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중요한 선거 관리에서 손을 떼는 정말 아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선관위의 지탄받는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 측 얘기가 좀 보도로 알려지는데 뭐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은 막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공개 채용, 공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휴직은 많이 늘어나고 또 새로 뽑고 뭐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이 특혜 채용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분들이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퇴나 이런 의사를 조직 폭력배들 조직입니까? 누가 무슨 결심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은 법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기 듣겠습니다.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조기현 비자. 그러니까 지금 특혜 채용 그 논란 속에 채용이 된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스스로 사퇴하는 방안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네요 지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이 채용 비리가 최초 알려진 게 2022년 3월이었을 겁니다. 예. 그 사이에 지금 뭘 하고 뭐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뭐 자진 면직 뭐 채용된 당사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감사원 감사의 뭐 절차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문제가 드러났으면 드러났죠, 지금.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을 묻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을 묻고
그러한 채용 비리를 통해서 특히 고위직과 직접적으로 친인척과 관련돼서 채용된 사람들이 있다면 채용 과정에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을 리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죠. 그러면 그 채용 비리에 해당되고 그 대상을 아마 인사규정상 그 임명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공직사에서도 채용 비리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들이 그대로 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는 없을 거거든요. 이렇게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의 어떤 사퇴를 기다린다.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관위 소집까지 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